들어서 뭐 하게요? 어차피 다 거짓말이었을 텐데. 법무사 사무실도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빚 갚느라 월급도 거의 다 나갔고요. 그래서 제 재산을 노린 거예요? 맞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서 뭐요? 진심이 됐다고요? 제 사망보험까지 들어놓고 그런 말을 해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된 인연. 그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준비된 계획이었을까요? 조용했던 노후의 일상에 스며든 한 사람의 친절은 과연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얼굴을 가진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번의 선택이 삶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연금 받은 거랑 작은 상가 보증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죠. 딸아이는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쁘고 저는 혼자 이 넓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밤마다 집안은 너무 조용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이죠. 요즘은 자꾸만 옛날 사진첩만 뒤적이게 돼요. 남편이랑 여행 갔던 사진, 딸아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몸이 먼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전화해 보려다가도 다들 바쁘실 것 같아서 그냥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제사를 딸네 집에서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아파트 우편함에 통영 여행 안내 책자가 들어있더라고요. 펜션 광고였는데 바닷가 사진이 참 예쁘게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바다 사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을 때 바다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자꾸 그 책자가 생각났어요. 혼자서 여행이라니 제 나이에 무슨 혼자 여행이냐고 스스로한테 되묻기도 했죠. 하지만 이대로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늙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엄마가 여행 좀 다녀올까 하는데. 어디요? 누구랑요? 통영. 혼자. 딸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요? 괜찮아. 요즘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 많다잖아. 엄마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너 바쁘잖아. 엄마 혼자 좀 다녀올게. 딸아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여러 번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결국 허락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이랑 상비약, 카메라를 챙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죠. 출발 전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거실에 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여보, 제가 혼자 바다 좀 보고 올게요. 마음 정리 좀 하고 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서울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과거 사진 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자고요. 바다를 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오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통영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언덕이 많더라고요. 골목골목이 다 비탈길이었습니다. 첫날은 그냥 펜션 근처만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바다를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행 둘째 날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우산을 썼지만 바람까지 불어서 옷이 다 젖었어요. 바닷가 근처 돌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조심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아, 이제 넘어지겠구나 싶었죠.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줬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중년 남자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분이었는데 제 팔을 꽉 잡고 계단 위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분은 제가 진정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이 날씨에 위험하신데. 네, 혼자 왔어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비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네요. 저기 카페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옷도 다 젖으셨잖아요. 그분은 자신을 법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박도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을 말씀드렸죠.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그런 생각은 사라졌죠. 저도 혼자 왔어요.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쉬러 왔습니다. 법무사 일이 힘드신가 봐요. 뭐, 사람 일이 다 그렇죠. 혹시 여기 며칠 계세요? 이틀 더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요. 그날 이후로 묘하게 자주 마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길에서도 저녁에 식당 앞에서도 우연히 마주쳤어요.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박도현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꾸 마주치네요. 인연인가 봅니다.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처음엔 조금 망설여졌어요. 모르는 남자분이랑 식사를 한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먹는 것도 지겨웠고 뭔가 말동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살게요. 도와주신 것도 있고 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저도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요. 식당에서 회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도현 씨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었다고 했어요. 5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없어서 완전히 혼자죠. 저도 비슷해요. 남편 떠난 지 10년 됐고 딸아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 사별 이후의 삶, 자식 걱정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박도연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딸분이 결혼하셨으면 이제 편하시겠네요. 그렇긴 한데 또 그것대로 쓸쓸해요. 애 키울 때는 바빠서 외로운 줄도 몰랐는데 혼자 사시면서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실례가 아니라면요. 네, 다행히 남편이 연금도 있고 작은 상가 보증금도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때는 그냥 서로 안부를 묻는 대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제 재산 상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아침 펜션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오늘 서울 올라가시죠? 네, 오후 버스로요. 저도 마침 오늘 올라가는데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 가서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조금 고민했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법무사라는 직업도 있고 말씨도 점잖으시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요.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박도현 씨는 꾸준히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내시더니 점점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제 건강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요. 혼자 계시는데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그냥 대충 해 먹어요. 혼자 먹으려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러면 박도연 씨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나이 드시면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어느 날은 제가 은행 볼 일이 있다고 했더니 직접 찾아오셨어요. 혼자 가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법무사라 이런 일은 익숙하거든요. 괜찮은데요. 혼자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 같이 가는 게 안전해요. 은행에서 예금 만기 처리를 할 때도 구청에 서류 떼러 갈 때도 박도연 씨는 항상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고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했거든요. 딸아이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통영에서 괜찮은 분 만났어. 누구요? 법무사 하시는 분인데 요즘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 법무사요?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해요.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 친절하게 잘해주셔. 딸아이는 처음엔 어머니한테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박도연 씨를 직접 만났을 때는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박도연 씨가 딸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재산 관리가 좀 걱정되네요.
혹시 보험이나 상가 관련 서류 같은 거 잘 정리되어 있나요? 딸아이는 그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처음 만난 사람이 왜 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도연 씨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산책도 다니고 주말이면 근처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외롭게 살던 제게는 정말 큰 위안이었어요.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박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네, 제 온 말이에요. 둘 다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데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어떨까 하고요. 저야 좋죠. 하지만 딸아이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따님께 인사드리고 허락받을게요. 박도연 씨는 딸아이를 따로 만나서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딸아이는 망설이면서도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준다고 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 정말 잘 아시고 결정하신 거죠? 그래. 엄마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어. 재혼 준비는 박도연 씨가 다 했어요. 혼인신고부터 시작해서 등기 이전, 재산 정리까지 법무사답게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이거 유언장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아요. 유언장이요? 벌써요?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지금 정리해 두는 게 나아요. 박도연 씨는 제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아프거나 하면 대신 처리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계속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재혼식 준비하던 어느 날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분이 서류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가? 아빠 돌아가셨을 때 보험 처리했던 법무사 사무실이랑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법무사가 워낙 많으니까 우연일 거야.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지수야, 너무 의심하지 마. 박도현 씨는 좋은 분이야. 딸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딸아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거든요. 재혼식 날짜도 잡았고 박도연 씨 집으로 이사 준비도 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혼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도연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다 주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복잡한 일들도 다 챙겨줬어요. 저는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구청에 서류 떼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다녀올게요.
당신은 집에서 쉬세요. 혼자 가도 돼요? 제가 법무사잖아요. 이런 일은 제가 더 잘하죠. 도연 씨는 제 모든 서류를 정리해 줬어요. 보험 서류, 등기부등본, 통장 정리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기만 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도연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도연 씨가 급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보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면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희미하게 카카오톡 대화창이 보였거든요. 누군가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오니까 급하게 끈 거예요. 누구랑 카톡하세요? 친구요. 법무사 동기가 안부 물어봐서요. 도연 씨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까지 의심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환절기라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겨울옷을 꺼내고 여름옷을 넣으려고 서랍을 여는데 뒤쪽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평소 보지 못했던 봉투였습니다.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안에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뒷모습이 찍힌 사진,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동네를 산책하는 모습, 심지어 집에서 잠든 제 얼굴까지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걸까요? 재혼하기 전 사진들도 있었어요. 통영 가기 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몰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녁 먹을 때 도연 씨한테 물어봤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죠. 여보, 혹시 제 사진 찍으신 적 있어요? 사진이요? 같이 여행 갔을 때 찍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모르게 찍으신 사진 있으세요? 도연 씨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는 금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걸 찍어요? 옷장에서 사진 봉투를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요. 그냥 당신이 예뻐 보여서 몰래 찍어둔 거예요.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명은 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표정도 어색했고 말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밤새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도연 씨가 자고 있었지만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가 출근하고 나서 집안을 조용히 살펴봤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봤더니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 지도가 있었고, 제가 자주 가는 마트, 병원, 은행이 빨간 펜으로 체크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사진을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계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재혼하기 훨씬 전부터요. 딸아이한테 급하게 전화했어요. 지수야, 엄마 지금 너무 무서워. 왜요? 무슨 일이에요? 도현 씨가 엄마를 오래전부터 지켜본 것 같아. 사진도 몰래 찍어놨고 지도에 엄마 동선도 표시해놨어. 뭐라고요? 엄마, 지금 당장 나오세요. 제가 갈게요. 딸아이는 회사 조퇴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과 지도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완전히 스토킹이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남편이면 뭐 어때요? 이건 명백히 이상한 거예요. 저녁에 도연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사진들과 지도를 다 펼쳐놨어요. 도연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그걸 보고 멈췄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대체 언제부터 저를 지켜본 거예요? 도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설명할게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증거잖아요. 통영에서 만난 게 정말 우연이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도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안방 문을 잠그고 혼자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도연 씨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 남은 인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간 도연 씨랑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도연 씨는 계속 해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피곤하고 몸살 기운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연 씨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니까 당연히 몸도 아프겠거니 했죠. 엄마,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피검사, 초음파,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긴 한데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니요.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합니다. 치료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꽤 될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치료비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연 씨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험 약관을 찾아보려고
도연 씨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잘 안 들어가는 곳이었지만 보험 서류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묵직한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열어보니 제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그리고 사망보험까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계약일자를 보니 통영에서 도연 씨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통영 여행을 가기 몇 달 전에 이미 이 보험들이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계약자는 제 이름이었지만 서류 하단에 찍힌 도장과 법무사 이름이 보였어요.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서류 처리하면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서류철을 더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사망 당시 처리했던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도 있었어요. 제 재산 목록, 상가 보증금 내역, 연금 수령액까지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법무사로서 서류를 처리하면서 제 재산 상황을 파악했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통영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미리 준비하고 접근한 거였죠.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가 퇴근한 거예요. 저는 서류철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도연 씨는 제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통영에서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죠? 남편 돌아가셨을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거 맞죠?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암 진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도연 씨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철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딸아이는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암 진단 받았다면서요? 그것보다 이것 좀 봐. 도연 씨 서재에서 찾은 거야. 딸아이는 서류철을 펼쳐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보험 계약서, 재산 목록, 남편 사망 당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날짜 좀 보세요. 엄마가 통영 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래. 통영에서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 잠깐만요.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딸아이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집에 가서 아빠 서류 좀 찾아볼게요. 분명히 어디서 본 이름이에요. 다음 날 아침 딸아이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들고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정리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10년 전 일이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여기 있어요. 아빠 사망보험 청구할 때 서류예요. 서류 구석을 보니 법무사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박도현 법무사 사무소라는 이름과 함께요. 상속 등기 서류에도 똑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현 씨가 아빠 돌아가셨을 때 서류 처리한 법무사였네요. 그때부터 엄마 재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딸아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를 관찰하고 기회를 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사기잖아요. 지금 남편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증거도 애매하고. 애매하긴요. 이렇게 서류가 다 있는데요. 며칠 후 병원에서 항암 치료 계획을 듣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 일정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서니 도연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며칠간 제대로 못 잤는지 눈밑이 거먹게 그을려 있었죠. 병원 다녀오셨어요? 네.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한대요? 다음 주부터요. 도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서 뭐 하게요? 어차피 다 거짓말이었을 텐데.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듣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건 사실이었대요. 그런데 그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빚을 많이 졌다고 했어요. 법무사 사무실도 유지하기 힘들었어요. 빚 갚느라 월급도 거의 다 나갔고요. 그래서 제 재산을 노린 거예요? 처음엔 그냥 당신 남편분 서류 처리하면서 혼자 사시는 거 알게 됐어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자녀분도 독립하셨고 그때 막연하게 생각했죠. 저런 분이랑 재혼하면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냥 거래죠.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거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진심이 됐다고요? 그런 뻔한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심이라고 말할 자격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아프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제 사망보험까지 들어놓고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인정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짓이었어요. 투자 실패라고 했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5년 전에 지인 보증을 잘못 썼다가 큰 빚을 졌어요. 아내 치료비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무너졌죠. 법무사 사무실 유지하는 것도 빠듯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고요. 네, 죄송해요. 딸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과한다고 용서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엄마를 이용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알아요. 변명할 생각 없어요. 도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법무사 사무실 정리할 거예요. 당신 명의로 된 보험도 다 해지하고 재산도 전부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이혼 서류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암 진단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 씨는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정리한다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제게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이건 당신 명의로 된 암보험 해지 서류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사망보험은요? 그것도 다 해지했어요. 환급금은 당신 통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도연 씨는 제 재산 관련 서류를 전부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라고 했고 상가 등기 서류도 다시 제 이름으로만 정리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법무사 사무실 간판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했던 사무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거예요. 괜찮으세요? 생계는 어떻게 하려고요? 당분간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살 거예요. 당신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요. 도연 씨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어요. 머리도 많이 새고 어깨도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법무사로서의 신뢰도 잃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소문이 났을 테니까요.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도연 씨가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딸아이가 함께 갔어요. 도연 씨는 멀찍이 떨어져서 기다리다가 집까지만 데려다 주곤 했죠. 치료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머리카락까지 빠지니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이 꼴이 됐는데 치료 끝나면 다시 날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죠. 하지만 지금 당신이 아픈 건 제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제 죄예요. 도연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밥도 해주고, 약 챙겨주고,
집안일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도연 씨를 믿지 못했어요. 엄마, 저 사람 왜 안 나가요? 이혼 서류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직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 엄마가 치료 중이니까 그걸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저 사람이 뭘 했는데요? 딸아이 말이 맞았어요. 도연 씨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장 내보내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혼자 살기가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렇다고 도연 씨를 다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남이었어요. 밥을 같이 먹어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잠도 따로 잤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언제든 나갈 준비는 되어 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일이라도요. 아직은 좀 있어요. 치료 끝날 때까지만요. 알겠어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집안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책임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는 과거의 잘못을, 저는 그 사람을 믿었던 제 판단을, 딸아이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을요. 항암 치료가 끝난 건 6개월 후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빠졌던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치료 끝나셨으니까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었어요.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도연 씨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도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요.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서명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도현 씨와의 관계도 이 악몽 같았던 시간도 모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펜이 잡히지 않았어요. 뭔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미련도 아닌 뭔가 모를 감정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서류에 서명하지 못했어요. 도연 씨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도연 씨에게 말했어요. 통영에 다시 가보면 어떨까요? 통영이요? 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잖아요. 아니, 처음 만난 척 했던 곳이죠.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언제 갈까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요. 다음 날 우리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그때처럼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창밖 풍경은 그때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통영에 도착해서 예전에 머물렀던 펜션 근처를 걸었어요.
비가 왔던 그 계단도 다시 가봤습니다. 도연 씨가 제 팔을 잡아줬던 바로 그 자리요. 여기서 처음 만났다고 했죠. 네. 죄송해요. 지금도 죄송한가요? 평생 죄송할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고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왜 아직도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하셨어요? 저를 용서하신 건가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용서는 아니에요. 아직도 화가 나고 배신감도 느껴요. 그럼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제대로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저는 왜 속았는지, 이 모든 게 제 인생에서 무슨 의미였는지요.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솔직히 재산만 봤어요. 외로운 과부, 자녀 독립, 적당한 재산, 완벽한 조건이었죠.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착하고 순수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런 당신을 속이는 제 자신이 점점 더 비열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멈출 수도 있었잖아요. 그랬어야 했는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빠져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펜도 함께요. 지금은요? 지금도 용기가 없나요? 지금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옆이든 혼자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든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이번 일로요. 뭔데요? 더 이상 남에게 제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통장 비밀번호도 서류도 도장도 모든 걸 제가 직접 챙기겠어요. 누구도 믿지 않고요. 당연해요. 그래야 해요. 그리고 제 선택도 제가 하겠어요. 이혼할지 말지, 당신을 용서할지 말지, 모두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서명하지 않은 채로요. 오늘은 서명 안 할 거예요. 왜요? 아직 결정을 못 했거든요. 당신과 완전히 끝낼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도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다른 방법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제가 정할 거예요.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요. 우리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지, 각자의 길을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계획 속 인생이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겠다는 거요. 그게 혼자든 누군가와 함께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통영 바다는 그때처럼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단정 짓기보다는 한 사람의 선택이 남긴 여운을 따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조용한 질문 하나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